안녕하세요. 그 펀드 대행인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이페스 코리아 정성규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강의 끝까지 잘 들으시면 이제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첫째 시간인데 그 1과목 있죠, 여러분. 이제 펀드 신탁의 이해부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이제 그 문제집 갖고 계시죠? 그 학습 포인트 잠깐 보시면요. 그 페이지가 그 22페이지 앞에,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5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펀드하고 이제 그 신탁하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펀드에 의해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거기 밑에 그 표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주제라든지 또는 개념, 그것을 열거해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거기, 총 이제 15개 이렇게 주제들이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핵심 정리 1번 밑에 핵심 탐구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푸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지만, 문제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밑에 내용부터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쭉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그러면 이제 2번 이렇게 이제 복습이 되겠죠? 네.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에 보시면, 이제 집합투자기구가 이제 펀드 아닙니까? 펀드의 개념 유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펀드의 개념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펀드 다 아시니까. 자, 가로 2번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볼게요. 그 유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펀드 설립 형태란 말도 씁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처음 이제 설립할 때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이제 설립해라. 그런 거죠. 그 1번 기억해야 되겠죠. 신탁형 펀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딱 하나 있습니다. 투자 신탁이 신탁형 또는 이제 계약형 펀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형 펀드가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펀드 자체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거 다 성격이 조금 다른 회사들인데요. 이런 4가지 형태의 이제 회사형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 들어가는 거예요. 펀드 자체가 조합 형태예요. 2가지, 합자조합, 익명조합. 그럼 총 유형이 7가지가 되겠죠? 7가지 형태 이제로 펀드를 설립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밑에 이제 유의사항 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7가지 형태 펀드 설립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 펀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1등이 투자 신탁 형태고요. 2등이 투자 회사입니다. 가장 많은 게 투자 신탁이다. 펀드 구조 중에서. 그리고 2번째가 회사형 펀드 중에서 투자 회사. 요 2가지가 대부분. 나머지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용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그 합자란 말이 들어가는 게 2개 있죠. 회사형 펀드에도 합자 회사가 있고 조합에도 합자 조합이 있잖아요. 이 합자 형태의 펀드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익을 배당할 때요. 이익을 배당할 때 투자자 간의 차등이 가능해요. 차등 배분이 가능하다. 원래 여러분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 아닙니까? 그럼 수익이 나면은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돼요. 투자자들한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게 무슨 뜻이다? 만약에 펀드가 수익률이 10%가 낮다? 그러면 1억을 맡긴 사람은 1억의 10%를 가져가겠죠? 1,000만 원 맡긴 사람은 100만 원을 가져가겠죠? 1,000만 원의 10%. 이렇게 그걸 균등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 합자 형태는 합자 회사나 합자 조합은 이익을 차등 배분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차등 배분 못 하는데요. 이익은. 네. 그게 이제 독특하다. 자, 문제는 좀 이따가 풀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2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라고요? 투자 신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신탁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펀드가 신탁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탁의 구조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투자 신탁. 그러니까 투자 신탁은 일반적인 신탁 상품이 아니고요. 펀드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신탁 계약을 맺는 거냐면 집합투자업자. 이게 자산운용회사죠.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운용사를 갖다가 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주체를 신탁업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둘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그리고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신탁계약을 통해서 계약형 펀드 또는 이제 신탁형 펀드를 만들고
여기서 발행하는 게 수익증권인데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판매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집합투자업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탁업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구조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펀드 자금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고객 돈이잖아요. 그게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신탁업자한테 맡겨야 되고요. 그럼 신탁업자가 갖고 있는 돈을 집합투자업자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주식 사라, 팔아라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신탁업자는 이제 매매하는 구조가 투자신탁이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드리고요. 이게 제일 많다는 거고 가로 2번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죠, 여러분. 이게 투자신탁에 보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관계 당사자의 업무.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창구, 우리 펀드 가입할 때 어딜 통해서 가입해요?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데, 자, 이 역할을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자, 판매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이 판매회사 창구 역할을 하잖아요. 은행이나 증권사가. 딱 두 가지죠, 여러분. 펀드 관련해서 판매, 환매를 담당한다. 판매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입하는 거고, 환매는 돈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를 담당하는 게 판매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업자. 얘가 하는 게 뭐다? 투자신탁을 설정 해지. 그리고, 재산을 운용 지시. 요것은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하는 일이 맞죠? 신탁업자가 하는 일이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거죠, 여러분. 투자신탁 재산을 보관관리. 그러니까 펀드 재산을 얘가 보관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집합투자업자가 아니고. 그리고 얘는 그 밑에 다 이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고 또 환매대금이나 이익금을 투자자한테 지급하고 그리고 또 감시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시를 못 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제 지시에 대한 감시 기능도 신탁업자가 하는 거다. 됐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신탁계약의 변경. 자, 신탁계약은 투자자가 체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펀드를 설립할 때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너한테 돈을 맡길 거야. 예, 고객한테 들어온 돈을, 펀드 자금을 너한테 맡길 거야. 그리고 지시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면 그 계약 내용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신탁계약 변경. 그러면 이제 공시 통지를 해야 된다. 자,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얘네들이 이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공시해라. 그래야 이제 투자자가 확인을 하니까. 두 번째, 그런데 변경 내용이 수익자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변경이라면 공시만 하는 게 아니고 통지도 해야 된다. 수익자들한테. 여러분, 이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자를 수익자라고 표현하죠. 수익자. 수익증권을 샀다 그래서 수익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중요한 것은 가로 2번.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는요.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 사이에 변경하면 되는데 이게 투자자한테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거다.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수익자 총회를 개최해서 변경해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자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수익자를 다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주주총회, 주총 열듯이 수익자 총회. 근데 여기를 볼 때, 그러니까 수익자,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총회를 열지 않아도 돼요. 불리한 쪽으로 변경할 때는 수익자 동의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거.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조금 효과적으로 외우시려고 그러면 거기 1번, 2번, 3번을 먼저 봅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등이 가져가는 보수 또는 수수료 있잖아요. 인상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인상하겠다. 이거는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니까 동의를 받아라. 즉 수익자 총회를 열어라. 인하는 아니고요. 또 환매형을 환매금지형으로 바꾸겠다. 이거 안 좋은 거죠. 투자자가 돈 못 찾는 게 환매금지형이니까 이것도 결의를 해야 되고요. 반대는 안 해도 돼요. 또 환매대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게 아니고 연장하겠다. 이거 투자자 안 좋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인상, 환매금지형으로 변경 또는 이제 연장.
그 밖에 4번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니까 얘네들이 달라지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판매회사는 아니에요. 판매회사 달라지는 것까지 수익자 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신탁 종류의 변경, 또 신탁 기간의 변경 이런 것들도 투자자가 알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것은 총회를 개최해서 결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4번에 가서 수익자 총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나 주주총회 이렇게 개최하듯이 펀드, 투자신탁이란 펀드는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다 모아서 뭔가 이제 결의를 하겠다. 찬성표가 이제 많이 나오면 결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다음에 또 열고 그러겠죠. 자, 그것도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익자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냐면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얘가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 있죠, 여러분. 신탁업자 그리고 수익자는 투자자 아닙니까? 거기 5% 동그라미 있어요. 5% 이상 투자한 수익자들은요. 집합투자업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회를 개최하라고. 그러니까 개최 권한 자체는 소집 권한 자체는 집합투자업자 같지만 신탁업자 그리고 5% 이상 보유한 수익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러분 5% 그러니까 이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5% 이상 보유한다. 엄청 많이 투자하는 거죠. 삼성전자 여러분 주식을 5%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가 아니고 5% 이상 소유한 투자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결의를 할 거 아닙니까? 결의. 그럼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일단 출석한 그 수익자 총회에 이제 출석한 투자자가 있겠죠.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는 이제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절반 초과. 출석 과반수 찬성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입니다. and 이런 뜻이죠. and 모든 투자자가 다 수익자 총회에 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전체 발행한 총 자수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결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출석 과반수 플러스 총 자수의 4분의 1 이상. 그럼 25%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 또 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본시장법이 아니고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를 할 때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출석 과반수는 똑같고요. 찬성표가 5분의 1 이상이면 그러면 20% 이상 전체 자수의 2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 그러면 결의가 됐다. 결의가 됩니다. 조금 완화해놨죠? 4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 자, 바쁜 사람들은 수익자 총회 못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펀드 투자했는데 오라 그런다고 다 가겠습니까? 잘 안 가요. 그래서 수익자 총회 개최를 거의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서면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익자 총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의 불참으로 만약에 수익자 총회가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조그맣다. 그러면 연기하면 돼요.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자, 결의사항에 대해서 수익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어떤 결의를 할 때 반대표를 던졌는데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결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익증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합투자업자한테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투자 신탁은 해당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사줘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한테 수익증권, 내가 갖고 있는 수익증권을 네가 사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 의사를 밝힌 이제 수익자들한테. 거기는 여러분 투자 신탁이 사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집합투자업자가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 그 펀드에 돈 자금 있잖아요. 들어온 자금. 그 자금으로 사줘야 됩니다. 그게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제 5가지. 그 다음 이제 5번 봅니다. 투자 신탁의 임의 해지. 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펀드 해지라는 건 뭐예요? 운용을 이제 안 하겠다. 이게 해지죠. 해지가 우리 펀드 가입했다가 돈 찾는 게 해지가 아니고요.
예, 그걸 해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지는 운용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예요. 집합투자업자가 펀드 운용을 중단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지라는 말을 쓴다. 근데 이 해지는 법정 해지가 있고 임의 해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법규란 과목 이제 공부하실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제 미리 알아두면 좋죠. 그 법정 해지는 뭐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 되겠죠. 법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해지되는 거다. 그게 법정 해지인데요. 그럼 임의 해지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임의로 해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2번 봅니다. 임의 해지를 하려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된다. 갑자기 운영 중단하겠다 했으니까 금융위가 이제 승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 없이도, 그러니까 임의 해지는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전에, 근데 승인 없이도 해지가 가능한 것이 그 밑에 이제 그 박스에 담겨 있죠. 이게 역시 시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금융위 승인 없이 임의 해지할 수 있는 거 누가? 집합투자업자가 그만 운영하겠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떨 때 임의 해지가 가능하냐면 승인 없이 수익자 전원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수익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 그만하자.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다, 과반수다, 그런 게 아니고 100% 동의를 얻어야 돼요. 수익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 또 2번도 수익증권 전부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일부가 아니고 전부 환매 청구가 발생했다. 그럼 전부 돈 찾겠다 하는 거니까 운영 못 하잖아요. 전부. 그리고 세 번째, 사모가 아니고 공모 투자 신탁 중에서 공모만 해당되는 겁니다. 공모 중에서 설정 후, 기억해 보면 설정 후 1년 되는 날 50억 외워야 돼요. 원본액이 50억 미만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운용을 시작해서 1년 시점에 봤더니 지금 펀드 자금이 50억도 안 되더라. 50억 미만이. 그럼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의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펀드는 조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예, 그런데 50억짜리 펀드 아주 조망만한 거죠. 또 그럼 1년 시점에는 50억이 넘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니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언제든지 1개월 동안 원본은 처음 투자자가 낸 돈이잖아요. 그게 50억 원이 또 안 된다. 이것도 50억이죠. 50억 미만이다. 그러면 승인 없이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네. 이해됐죠? 결국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참고로 그 위에 여러분 용어 이야기에 그 임의해지, 법정해지, 그 법정해지를 좀 보겠습니다. 법정해지는 법이 정해놓은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체 없이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지가 운영 중단.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 보고하는데 거기 사유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유.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거는 운영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해지되는 거고요. 또 해지하기로 결의했다.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해지하기로 결의했다. 피흡수 합병됐다. 합병됐다는 거 없어진 거니까. 등록 취소됐다.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남았다. 여러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실질적인 투자자 수가 2인 이상 돼야죠. 그런데 이제 1인밖에 없다. 의미 없다. 또 금융위로부터 해지 명령을 받은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 중에서 공모가 아니고 금융위가 해지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연해지 또는 이제 법정해지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하고 임의해지하고 구분도 이제 가능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투자신탁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유형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다? 투자회사다. 이 투자회사도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개요부터 보면, 이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회사는 반드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돼야 되고요. 법인이사는 회사 대표 얼굴이잖아요.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고 감독이사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그게 투자회사예요.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반드시 둬야 된다. 그렇게 이사회가 구성되는 게 투자회사다. 여러분, 회사형 펀드 중에 나머지들은요,
그 법인이사라는 것만 있으면 돼요. 감독하는 이사는 안 둬도 되는데 이 투자회사, 이 주식회사 형태는 반드시 감독이사가 있어야 돼요. 2인 이상.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실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회사다. 페이퍼 컴퍼니죠. 투자회사는. 자, 그 밑에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우리나라 1, 2등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있는 거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사람을 법에서는 자연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 신탁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그 밑에 투자회사는 무인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주주총회를 보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데를 일반 사무관리회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임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사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사무관리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 사무관리회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투자회사인데 투자신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두 개가 대표적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차이점이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 수익이 많이 나는 펀드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 형태가 투자신탁이면 어떻고 투자회사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제일 좋은 거지.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다음에 이제 7번 봅니다.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펀드를 이제 5가지 형태로 나누는 거 아시죠? 펀드의 종류. 자, 집합투자기구는요, 그게 5가지 형태가 있다. 이 5가지는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이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이 주로 뭐냐? 그게 증권이면 증권펀드, 부동산, 특별자산 이런 거죠.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서 색깔을 5가지로 나누는데 거기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MMF까지 거기 50% 비율 갖는 게 3개 있죠. 증권펀드 50%, 부동산도 50% 초과, 특별자산도 50% 초과. 그러니까 주로 50% 초과해서 펀드 재산의 50% 초과해서 증권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증권펀드고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 펀드고 색깔이. 특별자산 펀드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겠죠. 근데 혼합자산은 이런 비율 제한을 법에서 두지 않아요. 자유롭게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특별자산이든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엄격한 제한을 갖고 있는 게 MMF죠. 단기금융펀드. 이거는 단기 상품에만 100% 투자해야 돼요. 펀드 재산을 전부라고 되니까 100%가 되겠죠.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50%란 비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펀드다 그러면 늘 펀드에서 50% 이상을 주식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주식을 다 빼고 부동산으로 돌려놓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늘 펀드 재산의 절반 이상은 주식을 편입시켜서 보유하겠다. 그걸 사전에 이렇게 투자자한테 알리는 거죠. 그게 증권펀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뭐 10%만 보유한다. 나머지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데 투자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펀드가 아니에요. 부동산 펀드는 어찌됐든 부동산을 펀드 재산의 50% 초과해서 늘 보유하겠다. 의미 아시겠죠? 자, 이제 8번에 가서 그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증권펀드부터. 증권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증권 및 증권 관련 파생 상품을 늘 보유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법적으로는 증권이지만 증권펀드에서 투자하지 않는 증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권인데 증권펀드가 투자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투자하냐면 이 성격이 부동산 성격이 강하다 또는 특별자산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투자해라. 특별자산 펀드가 투자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은 뭐예요, 여러분?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이거니까 색깔이 이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차지하는 수익증권이라든지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인데 거기 그러면 다음에 자산이 뭐예요? 기업, 부동산, 니은 이 5가지가 부동산 권리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 금전채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서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 요 3가지는 부동산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특별자산이니까 얘가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첫째 줄에 봐봐요. 이 자체가 수익증권이다, 집합투자증권이다, 유동화증권이다, 증권이잖아요. 증권이지만 얘가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도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합니다. 2번에 보면 거기 회사가 3개 있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요 3가지는 다 부동산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발행하는 증권.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나 주택저당증권. 여러분 이제 참고로 영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ABS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거를 MB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을. 요것도 증권이지만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고요. 나머지 4번, 5번, 6번 있죠?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 사회기반시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증권들,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전담회사와 또 특별자산 투자 목적회사라는 게 있어요. 특별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예요. 얘네들이 발행한 증권은 증권펀드에서 투자하지 않고 특별자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제가 구분을 해놨죠. 그 1번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디서 투자하는 거냐? 부동산이냐? 특별자산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9번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 그럼 법적으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 펀드인데, 여러분 부동산 펀드는 이제 3과목에서 자세히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맛만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들이 그 부동산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인데, 일단 제일 먼저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여러분? 펀드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버냐? 개발한다 이거죠. 부동산을 개발한다. 아파트 개발한다. 또는 관리, 개량, 리모델링한다. 건물을 매입해서. 또는 임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를 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부동산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 부동산 관련 권리에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 권리를 5가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부동산 권리. 이거 외워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여러분 그냥 의미는 없지만 첫 글자 따가지고 지지전인분 이렇게 지지전인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이렇게 첫 글자로. 여러분 저당권도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저당 잡히잖아요. 이것도 부동산 권리인데 부동산 펀드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아닙니다. 또 3번에는 부동산 관련된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4번은 대출 형태. 흔히 PF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PF. 대출로도 이렇게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고, 부동산 관련 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증권 좀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 부동산에서만 투자하는 증권. 하여튼 이런 대상들이 50%가 넘으면 이게 색깔이 부동산 펀드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 대상 자산, 주로 뭘 50% 넘게 담았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번이죠. 실물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실물형 펀드가 되고, 대출형 펀드가 되고, 권리형 펀드가 되고,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되고,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되고. 거기 실물형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매매를 주로 하면 매매형 부동산 펀드가 되는 거고, 임대형, 개량형, 경공매형, 개발형 요 5가지는 실물 부동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형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펀드 있죠? 3과목. 거기서 이거 다시 나오고 훨씬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이번에는 특별자산펀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자산펀드는 이제 여기 정리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집중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특별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뜻이죠. 그 개요부터 볼까요? 그럼 어떤 게 특별자산이냐 이거 여러분. 특별자산. 특별한 자산. 너무나 특별자산은 그 밑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표현한다?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그러면 총칭해서 그게 특별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포괄 규정하는 거예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한다. 그럼 그게 특별자산 펀드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펀드가 선박투자회사라는 펀드가 있어요. 선박투자회사는 뭐냐면 선박에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인데 얘는 근거법이 자본시장법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이 나오기 전부터 선박에 투자하는 회사형 펀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거법이 선박투자회사법이다. 그게 있는데 이 공모하고 사모가 있는데요. 이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테두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모는 자본시장법상의 펀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알아서 해라. 하지만 공모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내 펀드로 본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분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특별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게 운용 대상인데요. 이게 특별자산이라 일종의 예시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 상품, 그 물자 들어가는 거 5개 있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일반 상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박 이런 건 어디다 그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해요. 선박, 항공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박이 증권이냐 이거예요. 또는 부동산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별자산이 되겠죠. 선박, 항공기, 자동차, 미술품, 문화 콘텐츠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것들 다 특별자산 펀드고요. 통화, 일반 상품, 신용위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을 거래하는 여기는 잘 봐요. 그 통화 그 자체가 아니고 통화를 기초자산으로는 파생상품. 근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니까 특별자산에서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리고 4번에 특별자산에서 투자하는 증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증권이지만 특별자산 성격이 강한 증권. 다시 한번 보면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 사회기반시설 이런 말로 하면 SOC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기반시설,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해서 발행된 증권, 이 특별자산 증권이에요. 또 해외 자원 전담 회사, 해외 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회사, 그 다음에 특별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제 설립한 회사, 특별자산 투자 목적 회사, 얘네들이 발행한 증권, 이런 것들은 특별자산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이에요. 마지막에 또 특별자산 관련된 권리들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권, 광업권, 탄소대출권, 배출권, 지적재산권, 보험금, 지급청구권. 그러니까 이걸 써가면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부동산 권리냐 아니냐. 부동산 권리가 아니면 그럼 다 특별자산 권리 아니겠냐 이렇게. 자, 특이사항도 알아놔야 됩니다. 1번은 뭐냐면 그 사회기반시설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산 투자 목적회사 요 두 곳입니다. 밑줄 그세요. 얘네들이 발행한 증권은 공모펀드라 해도 100%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펀드는 분산투자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만 좋은 종목이 있어도 펀드 재산을 거기다가 올인하면 안 돼요. 10% 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증권에는 1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안 돼요. 분산투자해야 되는 거죠. 분산투자. 그런데 얘는 예외 조항을 주는 거다. 하나에다가 올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증권, 사회 기반 시설 관련된 거, 또 하나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부동산이 아니고 특별자산 투자 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하나의 증권에 펀드 재산을 100% 투자 허용하겠다. 그래서 외워야 되고요. 특별자산 펀드는 일단 환매가 안 됩니다. 환매 금지형입니다. 부동산 펀드도 환매 금지형인데 이 특별자산 펀드도 환매 금지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이게 그럼 돈을 못 찾잖아요. 중간에 특별자산 펀드에 투자했는데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거 이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특별자산 펀드는 3번에 보면 공모에다 동그라미 치고 투자 신탁, 투자 회사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설립 형태 중에 1등, 2등 있잖아요.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공모. 요 두 가지는 거기 90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집합투자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얘는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현금화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급전이 필요하면 돈을 찾아야 되는데 환매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걸 상장을 시킬 테니 그냥 주식처럼 팔아버려라. 주식시장에서 처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90일 이내. 아시겠죠? 그런데 모든 특별자산 펀드가 환매 금지형이 다 상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상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상장 의무를 주고 거기 화살표에 보는 것처럼 투자 신탁이나 투자 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는 상장 안 해도 되고 3호도 상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3호는 일반 투자자 수가 50인, 49인까지잖아요. 그럼 걔네들끼리 시장에서 매매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호는 오히려 상장을 안 해요. 자, 이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1번에 이제 MMF는 펀드 재산의 전부를 갖다가 반드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죠. 그 개요부터 보시면 얘는 집합 투자 재산의 전부를 집합 투자 재산이 투자자들이 낸 돈이잖아요, 여러분. 전부를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라. 왜냐하면 이 MMF는 여러분 환매 제한이 없잖아요. 환매 수수료 이런 걸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러니까 오전에 가입했다 오후에 바로 돈 찾아도 돼요. 환매 수수료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대량 환매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반드시 단기 상품에 투자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기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MMF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처가 불확실할 때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때 MMF를 활용하는 거지. 얘는 그래서 환금성이 높은 거지. 다른 말로 유동성, 수익성이 높은 펀드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고 다른 유형의 펀드보다도요. 증권부터 뭐 혼합자산 펀드 다른 것보다 운용 제한 규정을 까다롭게 강화해놨다는 거예요. 대량 환매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가로 2번에 MMF에서 투자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 이걸 이제 기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6개월 이하짜리가 단기로 보는 거냐 1년 이하짜리가 단기로 보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1번은 뭐예요? 6개월에 동그라미 치세요. CED, 양도성 예금증서 있죠, 여러분. MMF가 CED를 편입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잔존 만기가 6개월 이내짜리만 편입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6개월 넘는 건 편입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국채는 5년 동그라미 있어요. 국채는 우량하니까 5년 이내짜리, 만기가 5년 이내짜리를 편입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나머지 채권 있죠?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나 어음들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짜리만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도 1년이죠? 거기도 어음. 자, 정리를 하면 6개월, 5년, 1년 이렇게 돼 있다. 6개월은 CD라는 상품, 5년은 국채라는 상품, 1년은 나머지 채권과 각종 어음. 그런 거 만기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5번에 단기 대출. 그러니까 MMF 자금을 대출로 활용할 때는 단기로 해라. 금융기관이나 최신관서에 이렇게 예금할 때는 역시 6개월 이내로만 해라. CD처럼 6개월 이내. 그 이상 하지 마라. 또 다른 MMF에 투자하는 것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기로 본다. 왜? MMF 자체가 단기 펀드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다면 이제 3번에 보면 가로 3번에 운용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은 만기 제한이고요. 요번에 이제 MMF 운용할 때 자, 이것도 좀 어렵지만 다 외워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요, 여러분. 자, 증권을 대여, 차입 다 안 됩니다. 빌리고 빌려주지 마라. MMF가 편입시킨 증권 있잖아요. 증권을 빌려줘도 안 되고 다른 데서 빌리지도 마라. 예, 대여나 차입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는 5% 동그라미 있어요. 5% 이내에서 운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편입을 시킬 때는 만기 5년 이내짜리는 편입이 되는데 그런데 1년이 넘는 것은 좀 장기 국채 아니겠냐. 편입은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짜리를 너무 많이 편입하지 마라. 그러면 전체 펀드 재산의 얼마까지? 5%까지만 편입시켜라.
세 번째, 환매조건부 매도는 이것도 공교롭게 5%입니다. 똑같죠? 환매조건부 채권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매도는 역시 보유한 증권총액의 5% 이내로 해라. 그리고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이거든요.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이제 돌려주는 건데 그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증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담보로 해갖고 자금 조달하지 마라. 5%까지만 하라는 거고 4번에 75일 외워야 됩니다. 집합투자재산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일 이내가 되도록 유지해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부 다 현금으로 바꾸는데 75일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대량 환매 대비해서. 근데 가중평균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 개별 증권은 국채는 5년짜리도 된다. 지방채 1년 이하짜리 된다. 하지만 전체 비중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했을 때 개별 하나하나는 75일 넘을 수는 있지만 전체 평균이 75일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밖에 5번에 파생상품이라든지 외화 표시. 이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MMF는. 파생상품 외화 표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40% 있죠. 아이고. 이 MMF는 대부분 채권을 편입시켜요, 여러분. 단기 채권을 편입시키는데, 그러니까 최소 40% 이상을 채권을 담으라는 겁니다. 채무증권이 채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채권을 담더라도 만기도 따져야 되고 신용등급도 따지라는 겁니다. 상위 2등급 이내짜리만 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채권이 가장 좋은 등급이 흔히 트리플 A라 그러죠. A자 3개. 그 다음에 더블 A. 여기까지만 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BB, BB, C, D 이렇게 등급들이 있는데 최상위 2개 등급만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취득 시점 기준으로. 취득 시점. 근데 취득했다가 중간에 이 등급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걸 처분해야죠. 취득 시점 기준으로. 좀 암기할 양이 많았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가지고 1번 문제 봐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그 펀드 유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립 형태라는 말도 썼고. 자, 1번 봅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7가지 유형을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다 했죠? 투자신탁 있죠? 투자회사 있죠? 합자조합 있죠? 한명회사 없습니다. 한명회사. 그러니까 한명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상법에 보면 이거는 펀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거기 해설 출제 포인트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습하실 때 거기 함정 오답 피하기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이제 비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눈으로 봐두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거기 함정 오답 피하기에 국내 펀드는 투자회사 형태가 대부분이다. 투자회사가 2등이죠. 투자신탁이 1등이니까 틀렸다는 거고. 두 번째, 투자합자회사는 이익 배당 및 손실 배분할 때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배당 순서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합자 형태는 이익을 차등 배분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차등 배분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손실은 차등 배분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합자란 말이 붙으면 무한책임 지는 주체가 있고요. 유한책임만 지는 주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주체한테 이익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합자회사는 이익을 차등 배분하는데 손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한 책임 사원한테 무한 책임을 지는데 손실을 네가 더 떠안어라. 그러면은 가혹하다. 하지만 이익은 조금 더 가져간다. 자, 2번 갑니다. 투자신탁의 구조, 투자신탁. 펀드죠? 설명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투자자를 여기서 수익자라고 불러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신탁에 가입한다. 이건 뭐예요? 판매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사는 겁니다. 이게 펀드 투자고요. 수익증권. 자, 투자자가 매수한 수익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되고 여러분 펀드 투자하시면 실물 증서 안 받죠? 수익증권 안 받아요. 주식 투자에도 안 받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보관돼요? 예탁결제원. 거기에 예탁이 되고 대신 투자자는 통장을 받는 거죠. 수익증권 펀드 통장 받잖아요. 예금 통장처럼. 그거 맞고요.
그럼 매수된 자금은 투자자가 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판매회사를 경유해서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했을 테니까. 그게 집합투자업자에게 납입된다.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돈이 집합투자업자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데 보관해야 된다. 그게 신탁업자입니다. 예, 그거 3번이 틀렸고. 그러면 집합투자업자는 돈을 신탁업자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얘가 운영하잖아요.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 신탁업자한테 지시해서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거다. 이런 구조가 신탁이라는 거예요. 투자 신탁. 자, 3번 볼게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 수익자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총회를 개최해야 되겠죠? 기억 봅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나 수수료 이런 말 나오면 인상인지 인하인지 봐야 되겠죠? 인상. 이거 투자자한테 불리한 쪽이니까 총회를 열어야죠. 해당되고 판매사 변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신탁업자 변경, 집합투자업자 변경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 이게 결의해야 될 내용이다. 4번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 자, 수익자 총회는 누가 소집 권한을 갖는다? 집합투자업자. 1번 맞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수익자 총회를 열면 안 되겠죠. 투자자들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있는 겁니다. 수익자 총회는 자본시장법이나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개최하면 안 되고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 결의할 때, 또는 신탁계약 내용을 결의할 때, 좀 전에 그 3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의할 때는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해야 되고요. 자, 3번.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수익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대부분 참여 안 해요.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서면 행사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 틀렸고. 그리고 그냥 몰라요. 투자자들이 사실은. 네 번째. 수익자의 불참으로 수익자총회가 성립하지 않으면 연기하면 됩니다. 4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위의 승인 없이 투자 신탁을 임의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 강조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승인 없이 임의 해지하는 사유. 자,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 잘 구분해야 돼요.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은 법정 해지 사유예요. 이번에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경우 이것도 법정 해지 사유.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요. 3번에 수익자가 과반수가 해지에 동의한 경우. 자, 이거 임의 해지 사유지만 과반수가 틀렸죠. 전원이 동의했을 때. 그래서 틀렸고 4번 공모 투자 신탁으로서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1개월 계속해서 50억 미만인 경우. 이게 답이네요. 여러분 제가 1개월, 1년, 50억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가로놓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치가 뭐냐. 자, 6번 봅니다. 요번에 이제 표로 투자 신탁과 투자회사 1등, 2등 비교한 거죠. 자, 투자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투자 신탁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니까 수익자라고 표현하고 이쪽은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요. 펀드에서. 그래서 주주가 됩니다. 법률행위 주체가 투자 신탁은 투자기구가 펀드죠. 펀드가 직접 하고 이쪽은 신탁업자가 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투자 신탁은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펀드가 직접 어떤 행위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한다? 신탁업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투자회사는 회사가 법인이잖아요. 직접 해요. 법률행위를. 그게 반대로 돼 있고 자산 소유를 투자신탁은 역시 신탁업자가 보유하고 이건 받고 투자회사는 펀드 자체가 회사니까 보유하고 이쪽은 의사결정기구 수익자총회를 두고 있고 이쪽은 회사니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닐 때는 주주총회까지 열 필요는 없고 그건 이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7번 봅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관련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가 뭐냐? 아주 쉽죠? 아무 제한이 없다. 혼합자산 펀드입니다. 답은 3번. 여러분 거기 함정 오답 피하기 이런 것들도 복습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렇게 듣다가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증권펀드는 50%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 증권펀드는 증권에만 투자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50% 항상 증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 부동산, 특별자산 투자도 돼요. 투자해도 되는데 주로 증권에 투자하는 거죠. 읽어보시고 8번 봅니다. 자, 증권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증권에 속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증권은 다 증권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만 뭘 강조했죠? 부동산 성격이 강한 증권, 특별자산 성격이 강한 증권은 거기서 투자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번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거는 전형적으로 증권펀드가 투자하는 거죠. 삼성전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이 증권펀드가 투자하는 거죠. 그럼 답은 1번인데 2번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거는 특별자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죠. 특별자산 성격이죠.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이게 부동산 성격이죠. 4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지지, 전인분, 이 권리가 50% 이상 차지하는 수익증권, 이거는 부동산 권리니까 부동산 성격이 강한 거죠. 예, 그래서 2번은 특별자산, 3, 4번은 부동산, 그렇게 보겠다. 자, 9번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도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을 나눈다는 거죠. 유형을 나누는데 실물형이라는 것은 실물 부동산을 활용하는 이제 펀드들인데, 그 밑에 이제 참조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매매형. 여러분 부동산을, 실물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돼요. 매매 가능하죠. 임대, 부동산이 있어야 임대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공매요. 이거 실제 부동산을 경매, 공매 투자하는 거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권리형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실물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 5개 권리에 투자하는 걸 말하니까 답은 3번. 걔는 실물형이 아니죠. 자, 10번 특별자산 펀드 거리가 먼 것은, 자, 특별자산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다. 즉 포괄 규정한다. 맞고요. 공모 선박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 펀드가 아니다. 이거 틀렸죠? 물론 근거법은 선박투자회사법이지만 공모는 자본시장법 펀드로 보겠다. 3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모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거니까 틀렸고, 특별자산 투자 목적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이든 하여튼 증권은 공모펀드라도 10% 룰 적용하지 않겠다. 10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죠? 요거하고 사회 기반 시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사회 기반 시설 관련 법에 의해서 발행된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100%까지 되죠. 네 번째, 집합투자업자는 특별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시가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근데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으면 공정가액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1순위가 시가입니다. 여러분 시가가 뭐예요? 시장가. 시장가라는 뜻이에요. 시초가가 아니고 시장가. 예, 그 다음에 시가가 없을 땐 공정가. 이거는 여러분 펀드 가치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어떤 펀드든지 그 펀드 매일매일 여러분 이익 나는지 손해 나는지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기준 가격을 만드는데 제1 원칙이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 가격이 없으면 제2 원칙이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11번. MMF 운영에 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은, 자, CD를 담을 때는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에만 운영한다. 아니죠. 6개월까지 담아도 되죠. 3개월 이내가 아니고 6개월 이내. 그거 틀렸고, 지방채나 CP가 어음인데요. 기업음. 이런 것들은 국채가 아닌 나머지 채권은 다 1년 이내 자산에만 운영한다. 그거 맞고, 전체 자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입니다. 75일 이내. 이것도 맞죠?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 신용등급은 반드시 상위 2등급 이내로 제한한다. 그런 채권만 담아라. 그게 MMF입니다.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